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동국대학교의 고문주입니다. 제 발표 드리는 건요, 아까까지는 어떻게 보면 15성 베이스의 생분해성, 친환경 소재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서머셋을 이제 좀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머셋의 경우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서머셋의 용도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물리적인 강도들이 좀 요구하는 분야들, 구조형 재료들 이런 쪽인데, 특히나 이 표지에 있는 풍력 블레이드 같은 쪽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바이오 생분해성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도의 제한이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환경 플라스틱 쪽으로 서머셋을 설계해 나가야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에폭시 수지 굉장히 BPA 사용 규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BPA 프리 이런 것들을 특히나 그래서 친환경 플라스틱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런 것들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에폭시 수지를 설계를 하는데요. 특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송합니다. 바이오라만 적었는데 이쪽에 들어가야 될 게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할 때 녹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생분해성 대신에 대안으로 저희가 케미컬 리액션을 했는데요. 케미컬 리액션으로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부위를 의도적으로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바이오베이스에서 나온 것들이라면 이해하면 좋겠고요. 특히나 에피클로하이드린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다 바이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100% 바이오 탄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바이오 탄소에 나오는 서머셋. 거기다가 합성을 할 때 금속 쓰지 않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오게닉 카탈리스트. 어떻게 보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혀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합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만 좀 쭉 이제 나열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만든 바이오 베이스 에폭시가 도대체 기존에 나와 있는 에폭시를 정말 대용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느냐? 물론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정말 인퓨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려면 CP 값을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사실 저희한테는 엄청난 바틀렉입니다. 왜냐하면 물성치를 맞추면서 그런 CP 값까지 다 맞추기는 정말 힘든 거고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다 맞추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에폭시 수지의 갤링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크로스링크 시키기 위한 다이나믹 스캔이라든지 아이소성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경화 조건들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화물들 쭉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경화물들이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DGBA의 에폭시계들, 이런 것들하고 거의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물리적인 성질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TG도 굉장히 높은 형태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에폭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CFRP에 정말 이 바이오베이스 에폭시를 적용할 수가 있느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 저희가 프라우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P 값도 이제 잠깐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물론 희석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 안 한 상태고요. 솔리드 형태에서 온도를 어느 정도 가하면 충분히 프로세스가 가능한 형태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희석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퓨전까지 정말 최종 목표는 가져갈 수 있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 있는 게 풍력 블레이드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실제로 풍력 블레이드 시장에서도 바이오 베이스드, 그다음에 리사이클 가능한 에폭시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제품으로 왼쪽에 보는 같이 저희가 15cm, 15cm 정도의 그런 샘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플라이 정도. 나중에 나오는 프레셔럴 같은 경우는 10플라이 정도의 샘플을 만들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파우더 형태로 뿌립니다. 파우더를 뿌려서 그거로 이제 열을 용차고 이제 눌러서 샘플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커팅을 해서 이제 여기에다 샘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샘플 테스트를 할 때 실제로 저희가 DGBA의 인퓨전 같은 걸 하면 1 볼륨 퍼센트 미만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볼륨 프렉션을 보시면 0.36 볼륨 퍼센트 정도. 어느 정도의 아직까지 인퓨전의 그런 영역까지는 못 갔지만 온도를 어느 정도 가해서 CP 값을 떨어뜨림으로써 충분히 보이드 프렉션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CFRP의 어느 정도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ILS 값도 어느 정도 DJB에 비하고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유사한 정도의 그런 능력까지도 보이는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를 우리가 원할 때 정말 녹일 수가 있느냐, 케미칼로 녹일 수 있는 그 부위가 어떻게 적용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옥시데이션을 해서 다시 그걸 이제 실제로 본격적인 리사이클링을 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투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 스텝을 해서 어떤 케미칼들이 실제로 나왔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되면 깨끗하게 다 화학적으로 분해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이 기술의 굉장히 메리트인데요. 리사이클된 에폭시를 다시 저희가 에폭시로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에폭시를 순환시키면 동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문제로서 다시 영원히 이게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CFRP의 리사이클까지도 이제 저희가 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깨끗하게 CFRP를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키네티스적인 걸로 어느 정도의 빠른 분해가 되느냐 그런 것들 보는데요. 굉장히 일반 에폭시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리사이클까지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두 가지 좀 이게 과제를 좀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0% 바이오 탄소로 되어 있는 카본 14 방사선 동위원소를 측정을 해서 저희조차도 사실 그게 바이오라고 물론 믿고 샀는데 원료가 바이오가 아니고 석유화학에서 옷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희도 충분히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을 해서 정말 100% 바이오 원료냐 이것들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퓨전용으로 풍력 블레이드를 정말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것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CFRP 리사이클링 쪽을 저희가 그냥 예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리사이클 쪽의 시장에서 결국엔 이 리사이클이 정말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정말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사업이 정말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역시 수익성입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부 보조금이 끊기면 정말 이 사업이 유지가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해서 수익을 냈는데 굉장히 CFRP, 리사이클된 카본 파이버가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CFRP는 어떤 시장보다도 굉장히 이런 가격 구조들을 잘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CFRP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소팅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현재 아직까지 FRP라든지 복합소재 리사이클링의 가장 대부분은 물리적인 리사이클링입니다. 기계로 슈레딩을 하든지 그런 걸 갈아버려서 그거를 대부분 많이 쓴 데가 건축용 자재입니다. 그래서 건축환경 쪽에서도 저한테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건축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걸 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초고층 빌딩을 쓰는데 콘크리트를 1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하고 60층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랑 동일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런 복합 소재를 많이 넣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FRP를 가는 것들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들은 역시 필러하고 에폭시 분리를 못하는데요. 그거가 가능하게 하는 게 드디어 태우는 방식입니다. 태우는 방식인데 이거는 단점이 에폭시를 회수를 못합니다. 그걸 이제 가능한 게 밑에 단계의 솔보리시스 방법인데요. 용매를 사용해서 드디어 에폭시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하이 프레셔를 쓰느냐 안 쓰느냐, 크리티컬 플루이드를 쓰느냐 아니면 서브 크리티컬 플루이드를 쓰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정영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서브 크리티컬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 아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적인 것들을 압력을 사용하는데 온도를 높은 온도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건데요.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핫히티드 스팀.
저희 그 화공 양론에 보면 스팀 테이블이 있죠. 거기서 굉장히 온도를 높인 스팀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들은 굉장히 공업적으로도 생선 구이 많이 사용되죠. 생선 구이에 굉장히 순식간에 열수 스팀을 넣어주는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침투도 좋죠. 침투도 좋고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스팀을 이용해서 태워버리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물을 회수하면 거기서 에폭시 분해물까지 다 리사이클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침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CFRP 같은 경우는 두꺼운 형태의 라미네이트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적용하려면 굉장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고요. 나머지가 남은 게 이제 뭐냐면 바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리사이클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거는 의도적으로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쉽도록 케미컬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부위를 도입한 거고요. 요 후반부는 기존에 있는 에폭시들을 그냥 화학적으로 녹여버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시면 6번 같은 경우는 니트릭 애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ASTM 방식으로 이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저게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터프합니다. 질산에다 끓여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끓여야 돼요. 그래서 매진 컨텐츠를 계산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옥시데이션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고요. 대부분의 케미컬 리사이클링이 옥시데이션 반응을 이용하는 것들이 주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방식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이런 것들이 갖춰졌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저희 방식 같은 경우는 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온 지 기술 이전 한 지가 벌써 한 5년이 되고요. 오래전에 나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첨가제만 넣어서 100도씨 이하에서 또 하나가 굉장히 좋은 게 압력을 쓰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압력을 안 쓴다는 게요. 리액터 설계가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로 맨 뒤에 나오겠지만요. 리액터가 저희가 프레셔 베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정말 세탁기를 사용하듯이 공업용 세탁기로 리사이클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라디칼을 이용해서 옥시데이션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거를 좀 효율을 좀 올리자. 그래서 우리 화학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라디칼 게시제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에폭시 종류가 에폭시를 졸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종류의 에폭시 주제, 경화제가 엄청난 조합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좀 대변할 수 있게 다양한 것들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 레디칼 게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거의 1.6배 정도 효율이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1.6배 올라갔습니다, 1.2배 올라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체감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술 이전하고 그 회사가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 레디칼 게시제를 넣음으로써 양산 속도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 말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양산성을 올리는데 엄청난 이런 자그마한 기술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BMW에서 많이 쓰죠. HP RTM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수소 탱크 같은 것들입니다. 수소 탱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2시간이라고 썼지만 거의 이것도 30분 정도면 다 깨끗하게 100% 녹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또 이게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분야인데요. 실제로 가운데 있는 거는요. 풍력 블레이드를 리사이클을 한 겁니다. 제주도 행원단지에 있는 예전에 구형 풍력 블레이드를 뽑아다가 그걸 리사이클링 하는데 굉장히 카본 파이버, 글래스 파이버까지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는 리사이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생각보다 국방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사일 자켓인데요. 국방 쪽에서 나오는 그런 폐 복합소재도 깨끗하게 리사이클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음에 이제 업사이클 쪽인데요. 카본 파이버의 품질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품질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전기도도 굉장히 좋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의 업사이클 쪽인데요. 수지는 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쪽으로 뜨냐면 폴리우레탄 만드는 쪽에 하는데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 같이 폴리우레탄으로 깨끗하게 업사이클 할 수 있다. 요건 좀 사실은 구형 버전이고요. 최근에는 이 수지를요 다시 CFRP 제조용 에폭시 쪽으로 사용되는 것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기술 이전하는 회사가 카트게이츠라는 회사인데요. 아마도 리사이클된 카본 파이버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회사 아니면 저한테 컨택하시면 그런 리사이클된 카본 파이버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용 내장재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에서 굉장히 마스터 배치를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현재 뭐 다양한 플라스틱의 마스터 배치까지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열 경화성 수지의 그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리사이클이 잘 되는 열 가소성 복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장이랄까 연구가 덜 돼 있을까 궁금해서 혹시 그 부분에 코멘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 이게 제가 드릴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일단 먼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다른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 황성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뭐 부합될 수 있는데요. 저희도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서머셋 시장을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몇 톤 쓰레기가 나오나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열 가소성 베이스에 보이면 정말 미비한 사이즈죠. 그렇다고 보면 환경부에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그 시장은 그냥 넘어가시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애기평인가 에너지 쪽인가요? 그쪽인데 그쪽은 왜 그러냐?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진하고 계시는 풍력 블레이드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전에 한참 그 시끄러웠죠. 그 솔라셀 패널들이 중공덕이 뭐 줄줄 나온다 이런 것들. 기껏 힘들게 신재생 에너지 시장 필요했더니 그런 거 악영향 때문에 저해에서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풍력 블레이드도 리사이클링에 대한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사이즈가 좀 작은데요. 미국만 가도 1년에 10,000개 이상의 풍력 블레이드가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열 가소성 베이스는 큰 시장, 굉장히 큰 시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진행되는데 그것들이 아무도 적용되는 것까지는 제가 사실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썸스보다는 더 좋은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그 아까 에폭시를 하고 있는데요. 에폭시는 분명히 당면과제로 리사이클 가능한 에폭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접근해서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나마 시장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뭐 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 하나 여쭤보면 죄송한데 합성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비밀이시면 안 하시죠. 뭐 다 나왔으니까. 저희는 알돌 리액션을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닐린을 일단 솔베이에서 그 바이오베이스 바닐린을 구입을 했고요. 그쪽에서 굉장히 퓨어하게, 물론 조금 가격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공업 스케일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하나는 케톤 종류인데요. 케톤 종류를 저희가 사서 알돌 반응을 하는데요. 알돌 반응할 때 뭐 여러분들 올해 노벨 화학상 뭐가 받는지 아시죠? 플로린 이용한 오게닉 캐탈리스트 이용합니다. 오게닉 캐탈리스트 이용하면 온도도 거의 실온에서 물에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아미노산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친환경적으로도 그런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전구체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 다음 시장 후단은 일반 에폭시 회사에서 에피클로하이드를 붙이는 과정인데 그 에피클로하이드를 바이오베이스로 올리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화학 하시는 분들은 알돌 리액션, 네트로 리액션 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트로 리액션 보내면 자연스럽게 리사이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시 한번 좋은 강연해 주신 고문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